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신촌 자취방의 웃음소리 때문에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과거 대학을 다닐 무렵 사정이 있어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목수 견습생으로 일하던 동생과 함께 자취를 한 적이 있다. 옆집에는 여든 가까운 나이인데도 정정한 할머니가 살고 계셨다. 할머니는 이사를 오자마자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친구도 만들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나와 동생도 몇 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다. 할머니는 자기 남편이 옛날에 목수였다느니 지금도 혼자 살 수 있는 건 교사 출신이라 연금이 나오기 때문이라느니 손주가 올해부터 대학에 다니는 이야기까지 별 흥미도 없는 이야기를 끝없이 늘어놓으셨다. 당시 살던 집은 방이 2개여서 나와 동생은 각자 방을 썼다. 내 방은 옆집 할머니 방과 벽 하나를 두고 맞닿아 있었다. 어느 날 자려고 들어누웠는데 옆방에서 즐거운 듯한 젊은 여자아이 목소리가 들려왔다. 대학생인 손주가 있다고 했으니 혹시 놀러 온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후에도 손주는 자주 놀러 오는 건지 옆방에서 즐거운 듯한 웃음소리가 종종 들려왔다. 그 당시에 나는 온라인 게임에 푹 빠져 있었다. 그러다 보니 새벽 4시가 되도록 게임을 하다가 자는 경우가 많았다. 그날도 그렇게 게임을 하다 4시 반쯤 되어서야 손을 놓게 되었다. 막 자려는 찰나 옆방에서 또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손주가 놀러 오나 싶은 순간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다. 슬픈 듯 안타까운 듯한 목소리였다. 그리고 그 직후 또 웃는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리고 등골이 오싹해졌다. 할머니의 목소리도 심상치 않았고 그저 여자의 웃음소리라고 생각했던 그 웃음소리는 왠지 할머니를 비웃는 것 같았다.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는 노인학대였다. 손주가 유산을 목적으로 할머니를 학대하는 건 아닐까. 혼자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지만 답을 내릴 수 없었다. 그러는 사이 새벽 5시에 출근하는 동생이 일어나서 나도 부엌으로 가서 금방 들려오는 소리에 관해 이야기했다. 그러고 보니 옆집 할머니 못 본 지 좀 된 것 같아. 확실히 얼마 전까지는 집 앞에서 자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고 반찬을 너무 만들었다며 나눠주시며 오래도록 이야기를 하곤 하셨는데 최근 한 달 사이에는 그런 일이 없어져 버렸다. 어쩐지 불안한 생각이 들어 나는 부모님이 보내주신 반찬을 좀 나눠 담아 옆집에 가보기로 했다. 초인종을 누르자 할머니가 나오셨다. 오랜만에 본 할머니는 머리카락이 푸석푸석하고 무척 여유어 있었다. 기운도 하나도 없고 가져간 반찬을 건네자 할머니는 뭐라고 중얼거리며 천천히 안으로 들어가셨다. 그 후에는 계속 옆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종종 들려오는 큰 웃음소리와 이른 아침에만 들려오는 슬픈 목소리 외에는 잘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딱 한 번 동생도 새벽까지 깨어 있다가 같이 들은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 웃음소리를 듣자마자 동생은 얼굴이 새파래지며 이거 위험해, 진짜 위험한 것 같아 라며 벌벌 떨고 있었다. 그리고 얼마 후 할머니의 방이 소란스러웠다. 잠시 후 할머니의 딸이라는 여자와 그의 남편이 우리 집에 찾아왔다. 어머니와 연락이 당칠 않아요. 방 안에도 안 계시고 옆집 분이시니까 혹시나 해서 그런데 아시는 게 없으신가요? 당연히 나는 아는 게 전혀 없었다. 하지만 일단 저도 짐작 가는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후 동네 여기저기를 찾아봤다. 아무리 찾아도 할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결국 경찰까지 출동하게 되었다. 그 사이 잠시의 할머니네 집을 들여다봤다. 이전에 봤을 때와는 달리 방 안은 무척 황폐해져 있었다. 딸의 말에 따르면 얼마 전부터 치매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나는 있어봤자 딱히 도움도 못 되는 입장이라 그냥 돌아올 뿐이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1km 정도 떨어진 대형마트 앞에서 맨발로 걷고 있던 할머니가 발견되었다. 우리 집에는 수색을 도와줘서 고맙다고 딸이 답례품을 보내왔다. 나는 손주가 학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말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결국 말하지 않았다. 그 후 할머니는 그 집을 떠났다. 그때 처음 대학생이라는 손주를 보았다. 아무리 봐도 웃을 것 같지는 않을 뿐더러 대학도 저 멀리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온 동생과 밥을 먹으면서 그 이야기를 했다. 치매 증상 중 하나였을까? 무슨 정신질환 같은 것 때문에 인격이 둘로 나뉜 건가? 그러자 동생은 의아하다는 얼굴을 하고 내게 되물었다. 형은 정말 웃음소리밖에 못 들었어? 캬 하는 소리밖에 안 들렸는데. 아니야 웃은 다음 똑같은 여자가 낳고 작은 목소리로 죽어라고 말했었어.
두 번째 이야기, 산속 폐병원에서의 기이한 경험. 차로 약 1시간 정도 걸리는 산속에 폐병원이 하나 있다. 해체 작업 도중 그대로 방치되어서 위험하니 가지 말라고 부모님이 당부하셨다. 호기심이 생기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자전거로 가기에는 꽤 먼 데다. 산속이었기 때문에 나는 가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중학교 동창회 때문에 나는 오랜만에 고향으로 돌아왔다. 어릴 적부터 사이가 좋았던 친구 A, B, C와 함께 옛 이야기로 꽃을 피우고 있는데 어쩌다 보니 그 폐병원 이야기가 나왔다. 내가 고향을 떠난 이후에도 그 병원은 쭉 방치되어 있다고 했다. 그리고 누군가의 제안으로 우리는 그 폐병원에 가보기로 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살던 A가 차를 준비하고 손전등, 비상식량, 소금, 길을 잃었을 때를 대비한 피리를 인원수대로 들고 폐병원으로 향했다. 가는 도중 내비게이션이 고장이 나서 절벽에서 떨어질 뻔하고 터널 안에서 비가 새긴 했지만 우리는 겨우겨우 폐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다. 병원은 생각보다 훨씬 작았다. 3층 건물의 넓이는 25평 정도 되어 보였다. 초등학교에 딸려있는 수영장 크기 정도랄까? 건물 벽엔 심령 스팟에 있을 법한 낙서가 여기저기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꽤 어려운 한자들이 적혀 있어서 의미는 알 수 없었다. 건물 주변에는 울타리를 대신하는 것인지 밧줄이 둘러져 있었다. 우리는 호신용으로 바닥에 떨어져 있던 쇠파이프를 하나 주워 들고 안으로 들어섰다. 인기척이 없는 것으로 보니 폭주족이나 노숙자는 없는 것 같았다. 병원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들은 점점 말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병원 1층을 걸어나가는 동안 건축 일을 하고 있던 비가 투덜거리기 시작했다. 이 정도 크기 건물이면 철거하는데 돈 몇 푼 들지도 않는데 왜 철거하다가 중간에 버려둔 거지? 실제로 창문 유리는 깨져 있었지만 건물 자체를 해체하려는 흔적은 안 보였다. 1층엔 그닥 흥미로운 것이 없어서 바로 2층으로 향했다. 2층을 나아가며 A가 입을 열었다. 별것도 없네. 해체 작업 중이라서 위험하다고 했던 건 여기 못 오게 하려는 구실이었나 본데. 그리고 여기저기서 우리 부모님도 그랬었는데라며 대답이 들려왔다. 수술실이라도 있었으면 병원 분위기라도 낫겠지만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병원이었는지조차 의심스러웠다. 왜 부모님들은 그런 거짓말까지 하면서 여기 못 오게 했지? 라며 씨가 말했다. 우리는 맥이 빠진 채로 3층으로 올라갔다. 3층에도 딱히 별다른 것은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모든 방을 돌아보고 무사히 건물 끝으로 왔다. 하며 비가 다시 입을 열었다. 3층만 넓이가 달라. 안에 방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역시 건축이라는 사람은 다른데. 진짜? 숨겨진 방이라고? 하며 그 입구를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그런 것은 없었다. 그렇지만 막다른 골목의 벽이 얇은 베니어 합판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가볍게 두드려보면 분명히 벽이 아니라 안쪽에 공간이 있다는 것이 느껴진다. 어떻게 할래? 라며 A가 물었고 나는 역시 부수고 들어가야겠지? 라고 했고 B와 C 역시도 이상한 건 확인해봐야지. 어차피 철거할 곳이잖아 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쇠파이프로 벽을 때리자 어이없을 정도로 모든 합판이 안쪽으로 무너졌다. 그 안은 분명히 다른 곳과는 분위기가 달랐다. 단숨에 공기가 탁하다는 것이 느껴졌다. 벽에는 병원 외벽에 있던 것과 비슷해 보이는 낙서가 빡빡했다. 역시 어려워서 읽을 수 없었다. 그리고 안쪽에는 의자가 하나 보였다. 그 아래엔 검은 얼룩이 퍼져 있고 주변에는 수없이 조각난 밧줄이 보였다. 뭐야 여기는? A가 익살스럽게 말했다. 이상한 분위기에 눌렸는지 목소리가 들떠 보였다. 어쩐지 위험해 보이는데. 이제 나가자. 우리는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자연스레 발을 옮기기 시작했고 어느새 전력 질주하고 있었다. 우리는 앞다투어 달리다 넘어지기도 하며 겨우 건물 밖으로 나왔다. 밧줄을 넘어 자동차에 도착했을 무렵 C가 입을 열었다. 봉인이었어. 우리는 다 같이 다시 되물었다. 그 벽의 문자와 밧줄 말이야. 봉인이었다고. 라고 C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다. 내가 필사적으로 말렸는데도 너희는 내 말도 안 듣고 안으로 들어갔잖아. 난 무서워서 들어가지도 않고 여기서 기다렸어. 그래도 무사히 나와서 정말 다행이다. 뭐? 안 들어가다니. 나와 A, B는 얼굴을 마주보고 할 말을 잃었다. 어쨌거나 우리는 그곳에서 떠나기 위해 차에 올라탔고 그 순간 병원에서는 피리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내 목에 있던 목걸이에 걸어두었던 피리는 사라져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흉가의 불장난과 빨간 드레스의 소녀. 제가 어릴 적 살던 동네엔 큰 공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큰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었는지 그 공터엔 굉장히 많은 건축 자재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방치된 공터는 어느덧 동네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물론 소문난 말썽쟁이 장난꾸러기였던 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공터의 중간엔 아무도 살지 않는 흉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실 공사가 진행되기 전엔 가까이 하지 않던 곳이라 그 집에 사람이 언제부터 살지 않았는진 모르겠습니다. 공사가 진행될 즈음에는 이미 빈집이었습니다. 물론 사람이 사는 채로 공사가 진행되진 않았을 테니까요. 그렇지만 작은 동네였는데도 그 집의 존재를 몰랐다는 것이 아직도 의문입니다. 더욱 의문인 것은 그 공터에 존재하는 집은 그 집 하나였고 그 집 주변엔 아무도 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와 친오빠, 동네 남자아이 이렇게 셋이서 그 흉가를 탐방해 보기로 했습니다. 공사가 진행된 흔적인지 몰라도 흉가의 사방이 흙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집안에도 흙이 가득했습니다. 다 무너져가는 흉가였기 때문에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묘하게 스산한 기운이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집을 탐험하던 제 눈에 너무나도 예쁜 바비 인형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째서 이런 흉가에 이쁜 바비 인형이 있었는지 아마도 집에 제 또래 아이가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빨간 드레스를 입고 있던 그 바비 인형이 너무 마음에 들어 품에 안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나고 우리 세 사람은 다시 그 흉가로 향했습니다. 한겨울 저는 아이들과 종종 불장난을 했습니다. 집에서 각각 감자와 고구마, 밤 등을 가져와 구워 먹곤 했습니다. 우리가 흉가로 갔던 이유도 불장난을 즐기기 위해서였습니다. 무너져가는 흉가 안에서 불장난을 하면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어른들에게 혼나는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흙먼지가 가득한 바닥에서 우리는 나뭇가지와 신문지를 모아 불을 지폈습니다. 따뜻한 불이 피어오르자 저희는 신이 나서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불은 바람 하나 불지 않는 그 빈 방에서 갑자기 활활 타오르더니 벽지로 옮겨 붙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어렸던 탓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흙을 가득 집어던져 불을 끄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불은 꺼질 생각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크게 타올랐습니다. 온 집안이 불바다가 되자 저희는 두려운 마음에 흉가를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죽을 힘을 다해서 언덕 위까지 달렸습니다. 언덕 위에서 바라본 흉가는 마치 지옥불에 빠진 듯 무섭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몇 분 뒤 신고를 받았는지 몇 대의 소방차가 도착했고 불은 이내 꺼졌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간 우리는 밖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이 샘솟았거든요. 그렇게 흉가에 대한 일이 잊혀져 갈 때 낮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잠에서 깨어났고 눈을 뜬 저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눈꺼풀을 제외한 모든 곳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던 가위겠죠. 가위에서 깨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던 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머리맡에서부터 뻗어오던 하얀 손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서 그 상태로 기절했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악몽을 꾸던 저는 어머니에게 발견되어 깨어났지만 그 이후로도 악몽이 끊기지 않았습니다. 꿈의 내용은 여자아이의 미소와 빨간 원피스, 그리고 하얀 손. 그리고 하얀 손은 언제나 저를 어디론가 끌고 가려 했습니다. 어느 날 방 청소를 하시던 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침대 벽 사이에 이런 게 끼어 있더라. 그런데 우리 집에 이런 게 있었나? 어머니의 손에 들려있던 것은 흉가에서 가져온 바비 인형이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았던 그 인형은 아마도 침대머리와 벽 사이에 끼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형을 바라본 순간 제 머리에서 강렬한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꿈속에서 나타나던 여자아이. 그리고 빨간 원피스. 무엇보다도 언제나 머리맡에서 뻗어져 나오던 하얀 손. 저는 갑자기 너무 무서워져 울음을 터뜨렸고 영문을 모르는 어머니를 뒤로하고 그 인형을 받아 이미 잿더미가 된 흉가를 찾아서 잿더미 위에 인형을 올려두고는 죄송합니다. 제발 돌아가 주세요. 저한테 오지 말아주세요. 라며 울며 빌고 빌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그 뒤로는 악몽을 꾸는 일도 가위에 눌리는 일도 그 여자아이가 꿈에 나오는 일도 없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고모의 비밀. 20년 전, 아직 제가 중학교에 다니던 시절의 일입니다. 제게는 고모가 한 명 있었습니다. 친고모가 아닌 아버지의 사촌 동생이었지만 제가 어릴 적에는 한 동네에 살면서 형제가 없었던 아버지와 친해서 저도 그냥 고모라고 불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말수도 많고 밝은 사람이었는데 고모부가 병으로 돌아가시곤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음침하고 어두운 성격이 돼버려서 우리 가족과 조금 소원해졌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고모라는 사람은 어릴 적 희미한 추억의 한 구석에 있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중등부 농구부에 소속돼 있던 저는 그날 밤 또 농구부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습이 끝나갈 때쯤 학교 체육관에 고모가 찾아왔습니다. 체육관 입구에서 고모를 발견한 저는 선생님께 고모가 찾아왔다고 말씀드렸더니 농구부 고문 선생님께서는 고모에게 인사를 하며 다가가서는 서로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 후 선생님은 심각한 얼굴을 하고 제게 달려와서 다급한 목소리로 제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말하곤 고모님께서 차로 데리러 왔다며 얼른 함께 가보라며 저를 일찍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몇 년이나 고모와 만난 적이 없었지만 고모가 어두운 성격으로 바뀌기 전에는 곧잘 우리 집에도 찾아오곤 했기 때문에 고모 본인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태를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일단 아버지가 걱정돼 정신없이 고모 차의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출발하고 숨을 고른 저는 고모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고모의 대답은 하나같이 성의 없는 대답뿐이었습니다. 고모는 약간 창백한 얼굴로 감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무표정이라서 조금 이상한 기분이었지만 운전은 제대로 하고 있는 데다가 아버지가 걱정이 된 나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점점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가 점점 교회 쪽으로 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큰 병원은 전부 시내에 있었고 제가 살고 있는 도시는 주위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병원을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교회로 빠질 일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말을 걸어도 성의 없는 단답만이 돌아올 뿐이고 옛날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도 그래 라는 대답밖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대화 아닌 대화를 나누다 보니 지금 옆에서 운전하고 있는 게 정말 내가 아는 고모일까? 라는 의문마저 들었습니다. 그렇게 차는 계속 나아갔고 조금만 더 갔다가는 완전히 시내에서 외곽으로 빠지는 국도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길에 접어든다면 가게 따위는 하나도 없고 작은 농가가 하나둘 있는 정도입니다. 알 수 없는 긴장 때문인지 점점 가슴이 두근거리고 위가 기분 나쁘게 쓰려왔습니다. 도망쳐야 한다. 저는 근처에서 유일하게 밝게 조명이 켜져 있는 큰 마트 근처 신호등에서 차가 섰을 때 농구부 선생님께 전해야 할 학교 일이 있어서 금방 전화를 하고 오겠다라며 무작정 문을 열고 마트 쪽으로 뛰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미친 듯이 차에서 도망쳐 나온 저는 살면서 그렇게 빨리 달려본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급하게 마트 안까지 뛰어들어가서 유리문 한쪽에 숨었습니다. 일단 고모가 쫓아오고 있는지 확인해야 했기 때문에 유리문 구석에 몸을 숨기고 몰래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고모는 마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 그런 행동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는 듯한 아까와 똑같은 무표정한 얼굴로 내가 있는 마트 입구를 향해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처럼 자연스럽게 다리로 걷고 팔을 젓는 게 아니라 모든 동작에 조금씩 끊김이 있어서 부자연스럽다고 느꼈습니다. 그냥 봐서는 눈치채지 못할 정도였지만 그 사실을 알고 나니 쓰린 위 속에서 토악질이 나오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본능적으로 도망쳐야겠다고 생각한 나는 마트의 뒷문으로 황급히 빠져나왔고 때마침 운 좋게 지나가던 택시를 잡아 탈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대문이 부서지도록 문을 두드려 어머니를 불러 일단 택시비를 내달라고 하곤 저는 현관문을 거칠게 열고 집 안에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멀쩡하게 맥주를 마시며 TV를 보던 아버지가 있었고 그런 저를 보고 무슨 일인데 그렇게 급히 뛰어다니냐며 대수롭지 않게 물어왔습니다. 그런 대수롭지 않은 목소리가 나를 안도감에 빠질 수 있게 했고 저는 그렇게 한참을 엉엉 울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빠짐없이 이야기했고 아버지의 표정은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고모는 저도 알다시피 고모부가 돌아가신 후에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되었고 언동도 조금씩 불안정해졌기 때문에 몇 년 동안이나 교류가 없었습니다. 아이도 없이 홀로 남겨진 고모가 정신적으로 힘들었을 것이라고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일단 아버지는 고모의 집에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당시에는 휴대전화가 없었습니다. 고모와 관계 있는 모든 친척에게 전화를 했고 고모의 어머니, 그러니까 제 할머니의 언니와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틀 전부터 아르바이트하는 가게도 무단결근하고 있어서 연락이 왔다는 것. 마음의 병이 있어서 가끔 이렇게 연락이 두절되곤 했기에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다시 연락을 해볼 마음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길로 아버지는 경찰에 연락하여 저와 어머니를 집에 두고 고모가 혼자 살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돌아온 아버지는 결국 어디에서도 고모를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집안도 흐트러지거나 강도가 든 흔적도 없었고 지갑에 귀중품이 전부 그대로 남아 있었으며 바닥에 술병과 신경안정제 약봉지가 한가득 굴러다니고 있는 것 외에는 아무 이상도 없다고 합니다. 20년이 지났지만 고모의 행방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행방불명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실종 처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허물어버린 20년 전에 제가 도망쳤던 그 마트의 창밖으로 본 모습이 고모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만약 그날 차에서 도망치지 않았더라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5번째 이야기, 섣달 금운날 밤의 신비한 금기. 친정의 풍습이랄까 관습 같은 게 있습니다. 한 해가 지나갈 때 자기 모습을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울은 물론 물에 비친 모습과 오칠한 그릇에 비친 얼굴도 보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때 보이는 얼굴이 곧 자신이 죽을 때의 얼굴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정에서는 섣달 금운날 밤에 먹는 메밀국수도 일찍 먹어버리고 늦기 전에 잠드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어릴 적에는 그냥 그러려니 했지만 나이를 먹으며 밤늦게 하는 TV 프로그램도 보고 싶고 친구와 새해맞이 여행도 가고 싶다 보니 점점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해 새해가 오는 순간을 맞이하고 싶던 나는 11시가 넘도록 혼자 TV를 보며 귀에는 라디오 이어폰을 꽂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날이 바뀌기 전에 자라고 신신당부하셨지만 전 그런 관습을 믿지 않으니 괜찮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TV엔 어느새 새해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전 난생 처음 맞이하는 새해를 기대하며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50초가 된 그 순간 갑자기 리모컨에 손도 대지 않았는데 TV가 꺼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저는 꺼진 TV 화면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깜짝 놀라서 반사적으로 눈을 감자 12시를 알리는 소리가 이어폰에서 들려왔고 그와 동시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TV에 전원이 들어왔습니다. 한 번뿐이었다면 우연이라 생각하고 넘어갔을 테지만 다음 해에도 그리고 그 다음 해에도 저는 역시나 TV를 보았고 날이 바뀌기 직전에 TV가 갑자기 꺼졌습니다. 해가 바뀌면 TV는 원래대로 역시나 켜졌습니다. 또 다른 해에는 새해맞이를 갔다가 날이 바뀌기 직전에 제 눈앞에서 차가 급정거했습니다. 차창에 내 모습이 비친다고 느낀 순간 눈을 감았고 한동안 그 자리에서 가만히 멈춰 서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갑자기 창에 쳐뒀던 블라인드가 올라가 제 모습이 비친 적도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해가 넘어가는 그 시점만 되면 제 얼굴을 보게 하려는 것처럼 날이 바뀔 시점이 오면 무언가 사건이 일어납니다. 4년 전에 결혼해 성이 바뀌었지만 지금도 변함없이 새해가 오려는 순간까지 깨어있으면 TV가 꺼지거나 컵이 깨져 물이 흐르곤 합니다. 만약 해가 바뀔 때 어딘가에 비친 내 얼굴을 보면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평상시 모습 그대로가 나타난다면 저는 다음 해를 맞이할 수 없는 걸까요? 6번째 이야기, 일본 여고 배구부 섬 전지훈련의 공포 실화. 일본의 어느 여고 배구부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배구부는 섬으로 전지훈련을 가게 됩니다. 하루는 필수품이 떨어져 코치와 주장 선수만 필수품을 사기 위해 육지로 나가게 되었고 그만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배를 몰던 노인은 이미 사망한 뒤였고 코치와 주장만이 외딴 무인도로 조난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음식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날이 갈수록 주장의 음식 욕심은 심해졌습니다. 주장 선수와 코치의 사이는 당연히 나빠지기 시작했고 어느 날 섬에 먹을 것을 찾기 위해 여기저기 다니던 코치는 예전 이 섬에서 사냥을 하다가 버리고 간 것으로 보이는 공기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탄환까지 장전되어 있었습니다. 순간 코치는 주장을 죽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차피 죽여서 바다로 떠내려 보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주장을 죽이고 바다로 던져버렸습니다. 막상 실행에 옮겼지만 코치는 무척 괴로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가위에 눌려서 괴로워하다가 깨어나 보니 주장의 시체가 항상 코치 바로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코치는 경악했습니다. 코치는 죽은 주장의 시체를 다시 들고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잠에서 깨어나면 심하게 부패된 주장의 주검이 코치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마 후
배구 부원들의 신고로 무인도를 수색한 지 몇 주 만에 실성한 코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성한 코치의 옆엔 주장의 시신도 함께 있었습니다. 과연 주장은 어떻게 코치에게 다시 찾아올 수 있었을까요? 후에 밝혀진 사건의 전모는 이러했습니다. 코치에겐 심각할 정도의 목류병이 있었고 그 섬엔 밀물과 썰물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바다로 던진 시체는 썰물로 인해 다시 섬으로 떠내려왔고 목류병으로 섬을 돌아다니던 코치는 그 시체를 안고 거처로 들쳐업고 가져왔던 것입니다. 7번째 이야기, 신사에서의 참배와 할머니의 비밀. 나는 할머니를 무척 좋아해서 어릴 때부터 늘 할머니에게 응석을 부리곤 했다. 아버지는 불의의 사고로 내가 어릴 때 일찍 세상을 떠나셨다. 할아버지마저 먼저 보내셨던 할머니는 유일한 혈육인 나를 무척 사랑해 주셨다. 하지만 어머니는 할머니와 사이가 그다지 좋지 않았다. 할머니 댁에 갈 때면 언제나 나 혼자 갈 뿐 어머니는 함께 오지 않았다. 나는 매주 일요일 오전마다 할머니와 함께 신사의 참배를 가곤 했다. 할머니는 몹시 신앙이 깊었기에 비가 오는 날이라도 참배는 반드시 가셨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부터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매주 일요일마다 신사를 찾았다고 한다. 할머니의 따뜻한 손을 잡는 것이 무척 기분 좋아서 나는 참배 가는 것을 좋아했다. 신사에 도착하면 할머니는 언제나 손을 모으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대단히 오랫동안 눈을 감고 기도를 올렸다. 나는 언제나 단순한 소원만을 빌고 할머니의 진지한 옆얼굴을 바라보곤 했다. 할머니의 기도가 끝나면 할머니, 뭘 빌었어? 라고 물었지만 할머니는 싱긋 웃을 뿐 한 번도 대답해주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별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저 언제나 돌아오는 길에 할머니가 사주시던 아이스크림을 기대하며 할머니와 이야기를 하며 돌아오곤 했다. 그러는 한편 나는 어릴 적부터 영능력이 강하다고 할까. 계속해서 나쁜 영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곤 했다. 매일 가위에 눌리다 보니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 불면증에 시달리곤 했다. 자고 있는 와중에도 누군가 다리를 만지는 것이 느껴지거나 뱃속에서 바늘로 쿡쿡 찌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등 점점 괴롭힘도 심해져 갔다. 어머니와 함께 영능력자라는 사람을 몇 번 만나보기도 했지만 무슨 일을 해도 소용이 없는 데다 돈도 엄청나게 들어서 나도 체념하고 그저 괴로워하고 있을 뿐이었다. 중학교 3학년이 될 무렵에는 그 정도가 점차 심해져 교통사고도 여러 번 당하고 매일 밤마다 가위에 눌리곤 했다. 거기에 귀신 때문인지 환각마저 보이기 시작해 학교에도 못 나갈 지경이었다. 그러자 할머니는 집에 혼자 있는 내가 걱정되셨는지 어머니가 회사에 가면 언제나 집에 와서 내 손을 꼭 잡아주셨다. 그나마 할머니와 함께 있는 시간만이 내게는 유일하게 안식을 취할 수 있는 순간이었다. 어머니는 일 때문에 집에 돌아오는 게 늦어서 그다지 이야기도 잘 나누지 못했다. 그 사이 나는 거식증에 걸려 매일 구토를 하다가 반대로 과식증에 걸리기도 하는 등 몸 상태와 정신이 모두 불안정한 상태였다. 자살 시도도 몇 번이나 했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실패해서 사는 게 너무나도 괴로운데 정작 죽지도 못하는 최악의 상태에 빠져 있을 뿐이었다. 그 탓에 언제나 할머니와 함께하던 참배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내가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나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나는 펑펑 울었다. 한동안 할머니 방에 틀어박혀서 할머니의 옷이나 이불을 꼭 끌어안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어머니는 평소처럼 태연하게 회사에 출근을 했다. 솔직히 어머니 덕분에 먹고 살고는 있지만 그런 모습에 화가 치밀었다. 그리고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2주 정도 지났을까. 점차 내 주변에서 나쁜 영에 의한 괴롭힘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내게 딱 4명만 있던 친구 중 1명은 전화로 내가 가지고 있던 아픔들을 할머니가 모두 가지고 천국으로 가신 걸 거야.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또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1년 정도 지나자 나는 완전히 괴롭힘에서 해방되었다. 제대로 학교도 다닐 수 있게 되었고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친구들과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와중에 할머니가 사시던 집을 팔게 되었다. 짐을 정리하기 위해 나는 오랜만에 할머니 댁을 찾았다. 이제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도 조금씩 옅어지고 있고 매일 무덤을 찾아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던 무렵이었다. 서랍 안을 정리하고 있는데 보자기에 쌓인 할머니의 낡은 일기장이 몇 권 나왔다. 그것은 매주 일요일마다 쓴 것이었다. 일기를 읽고 나서 나는 정신을 잃을 것만 같았다. 처음으로 일기가 써진 날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었다. 그때까지 나는 아버지의 죽음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실은 자살이었다고 일기에 적혀 있었다. 원인은 어머니의 바람이었다고 한다. 충격이었고 눈물이 나왔다. 하지만 다음 페이지를 보았을 때 순간적으로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거기에는 나를 향한 할머니의 증오가 고스란히 담겨 있던 것이다. 그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였다. 나는 어머니가 바람 피운 상대의 딸이라는 문장부터 시작해 죽이고 싶다던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등 내가 알고 있던 할머니와 같은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다. 언제나 신사에 갈 때면 내가 괴로워하며 죽기만을 신사에서 빌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게나 긴 세월 동안 매주마다 천천히 바로 옆에 있는 어린 내가 저주받아 죽기만을 바라고 있었던 것이다. 할머니의 염원이 통했던 것인지 나는 무척 괴로웠다. 그리고 할머니도 괴로워하며 세상을 떠났다. 일기는 그 자리에서 태워버렸다. 긴 세월이 흐른 지금도 차마 잊을 수 없는 일이다. 8번째 이야기, 무당도 도망간 할머니의 이상현상. 제 친구의 할머니께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할머니는 연세가 많으셨습니다. 실제로 뵌 적은 없지만 친구와 함께 살고 계셨고 아무래도 연세 때문인지 몸이 약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평소엔 너무나 좋으셨던 할머니가 성격이 바뀌셨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괴팍해지셨다고 해요. 할머니의 손을 잡으면 손을 팍 부리치거나 음식을 뺏어 먹고 하길래 친구 가족들은 이제 연세도 있으셔서 치매가 오나보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다리로 천천히 걸어 다니시던 할머니가 무릎으로 기어 다니시기 시작하더랍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말려도 듣지 않고 젊은 사람들이 걸어도 너무 힘들 텐데 무릎으로 탁탁탁탁 걸어 다니시는데 집바닥에 뭐라도 있어서 무릎에 찍히면 무릎에서 피가 철철 흐르는데도 집안을 그렇게 기어 다니셨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힘이 엄청 세져서 집에 있는 나무 의자를 두 손으로 부셔버리기도 했습니다. 더 무서운 건 할머니가 새벽만 되면 가족들 다 자는데 혼자 화장실에 가셔서 엄청난 고음으로 깔깔깔하며 웃으시더랍니다. 화장실 안을 무릎으로 빙빙 기어 다니면서 말입니다. 아침에는 쓰러지기도 하셨고요. 이러기를 며칠이 지나고 지친 가족들이 어찌하나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잠을 자는데 화장실에서 들리던 그 웃음소리가 가까이서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얼른 눈을 뜨니 할머니가 자기 방 안에서 자신을 쳐다보며 깔깔깔하며 웃고 계시더랍니다. 무릎으로 방 안을 기어 다니면서 친구는 너무 놀라서 소리를 막 지르며 방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그 방문이 안에서 밖으로 밀어야 열리는 문이었는데 아무리 밀어도 도무지 문이 열리지 않더랍니다. 방 안에선 할머니가 계속 기어다니고 있었고 친구가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니 자던 가족들이 와서 구해줬는데 문을 열 수 없던 이유가 방 문 앞에 냉장고, 식탁, 의자 이런 가구와 가전제품들이 한가득 쌓여 있었더랍니다. 도대체 누가 가져다 놓은 건지 모르겠고 결국은 병원에서도 영문을 알 수 없자 가족들은 무당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당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할머니를 보자마자 도망가면서 한다는 말이 저런 귀신은 나도 본 적 없는 대단한 거야 하며 도망가 버리더랍니다. 그래서 또 어쩌나 생각하다가 퇴마사란 존재를 알게 되었고 수소문에서 퇴마사를 진행할 수 있는 목사님을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할머니를 붙잡고 기도를 했는데 아무 효과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신이 함께 일했던 다른 퇴마사들을 불러 모아 할머니를 빙 둘러싸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엄청나게 괴로워하기 시작했지만 좋아질 기미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방법으로 욕조 안에 성수를 가득 채워놓고 할머니를 억지로 밀어 넣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괴로워하며 고음의 여자 목소리로 내일 나갈게 하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음날 할머니는 언제 그랬냐는 듯 멀쩡해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자신에게 벌어진 모든 일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시더랍니다.